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너무 어질어질합니다. 실은 제가 세계 경제 전망 및 우리의 유망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도대체 언제 책을 출판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A라는 이야기로 책을 썼는데 출판을 딱 하는 순간 B라는 상황이 전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현재는 너무 변동성이 큰 장세인데요. 작년에만 해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더니 이제는 은행 위기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세계 각국의 자금을 흡수했는데요. 오히려 미국에서 은행 위기가 먼저 터지고 있죠. 양털을 깎으려다가 스스로 깎이는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뉴스가 이번 주 초에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파산했던 실리콘밸리뱅크가 다른 은행에 의해서 인수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잠깐 보면서 이번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미국의 32권 은행이 있는데요. 이 은행이 실리콘밸리뱅크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뱅크의 인수를 위해서 밸리내셔널과 퍼스트 시티즌스라는 은행이 인수 경쟁을 벌였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후자가 승리하면서 퍼스트 시티즌스가 실리콘밸리뱅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국채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는 인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은행은 실리콘밸리뱅크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자산 규모 22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렇게 골칫거리였던 실리콘밸리뱅크가 인수되면서 생각보다 미국 은행 시스템이 굳건하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스템적인 위기는 터지지 않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 문제가 있었다면 퍼스트 시티즌스가 이렇게 인수를 하지 않았겠죠. 당장 위기가 터지는데 무슨 돈을 들여가지고 인수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덩치를 줄이고 위기에 대비를 해야겠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은행 위기가 생각보다 크지 않구나. 조금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리콘밸리뱅크 인수 소식이 나온 직후에 CDS 프리미엄이 피크를 찍고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도이치뱅크인데요. 도이치뱅크의 CDS 프리미엄은 2.5%까지 올라갔다가 실리콘밸리뱅크 피인수 소식 직후 200bp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것은 CDS 거래를 할 때 지불하게 되는 일종의 보험료입니다. 은행의 파산 가능성이 높으면 보험료가 상승하죠. 반대로 파산 가능성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최근 은행의 파산 위기가 터졌을 때 모든 은행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했었고요. 실리콘밸리뱅크 피인수 이후에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은행 위기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으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안 좋으면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지곤 합니다. 최근에 은행 파산 이슈가 터지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에서 3.3%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리콘밸리뱅크 피인수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 연준회의에서 나왔었던 미국 경제 전망치입니다. 빨간색이 이번 3월 달에 전망한 수치이기 때문에 빨간색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미국 GDP는 0.4% 전망한다고 연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1분기가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0.4%만 성장한다는 것은 당장 2분기, 3분기 때 역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연준회의 때 파월 연준의장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당분간 고금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이 강력하기 때문에 최근에 은행 파산 이슈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은행 파산으로 인한 경제가 위축되는 효과는 충분히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자동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은행은 매우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기업들에게 생각보다 큰 규모의 대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시중의 대출은 중소은행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중소은행들이 파산하면서 앞으로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현재 중소은행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은행이 기존에 해준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연장을 추가적으로 안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중소은행 파산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월도 실제로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은행 시스템이 강하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은행 파산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이것이 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상업 부동산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사무실 공실률을 보면은 코로나 이전의 공실률은 5%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작년 4분기 때 공실률은 2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4배나 늘어버린 상황입니다. IT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공실률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IT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경기 침체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공유를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대형은행보다 중소은행들이 상업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은행들이 흔들리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상업 부동산 대출이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상업 부동산 대출 연체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 미만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 3분기 자료입니다. 아마 올해는 한 자릿수 연체율 정도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 부동산 관련 대출 만기 규모가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 부동산은 300억 달러 규모이고요. 2024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상업 부동산 대출 만기 규모는 400억 달러, 그 이후에는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현재 낮은 연체율을 봤을 때에는 상업 부동산이 당장 터질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문제가 지속적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 국채금리에서 2년물 국채금리를 뺀 값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경제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경제 위기가 나왔었고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경제 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아직은 경제 위기가 나오진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최근 들어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장단기 금리차가 조금 더 플러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더 재밌는 게 있어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 장단기 금리차가 먼저 역전이 되었다가 이 역전폭이 축소되었다가 경제 위기가 터졌고요.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었다가 역전폭이 축소되면서 경제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전폭이 축소되고 있죠. 경기가 침체되면 침체될수록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는 2년물 국채금리가 훅 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폭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즉 역전폭이 축소되는 이유는 향후 경기 침체를 예상해서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노란색은 제조업 기업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증감률이고요. 아래쪽은 제조업 기업들의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감률입니다. 이번에 1, 2월 달 전년 동월 대비 매출과 이익 증감률이 나왔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하락했지만 공업이익이 23%나 하락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떨어졌습니다. 작년 하반기 때 중국이 리오프닝 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내수가 살아난다, 경제가 살아난다 이러한 느낌을 우리에게 팍팍 주었는데 실제로 경제 지표를 까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리오프닝을 하긴 했지만 오히려 경제가 더욱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리오프닝 과정에서 코로나가 더 번지면서 오히려 제조 활동이 위축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국의 제조업 경제 상황이 올해 2월 달까지 봤을 때는 영 좋지 않습니다. 계속 꺾이고 있어요.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중국의 수출 증감률을 봐도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감률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게 코로나 때인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지속적인 수출 증감률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무언가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느낌이 팍팍 듭니다. 그리고 3월 17일 중국인민은행은 지급 준비율을 25bp 내린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정책을 미리미리 썼겠죠. 중국은 그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수출 국가인 한국 경제 역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기 회복에 거는 기대가 상당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나온 여러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내부적으로 생겼다?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이러한 찌라시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당장의 중국 경기 회복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미국과 중국 경제가 모두 부진한 상황입니다. 뭔가 하나 터져도 이상하지 않아 보이죠. 현재는 경제 위기가 세게 오냐 아니면 약하게 오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기가 세게 온다면 모든 투자 자산들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요. 혹시나 위기가 약하게 오면 그나마 대형 성장주들이 약간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게 오든 약하게 오든 어떠한 경우든 공통적으로 경기 민감주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잖아요. 화학, 철강, 건설, 조선 이러한 섹터들이 주로 경기 민감주죠. 현재는 매크로 환경이 복잡해진 만큼 섹터별 순환매가 작년보다 더 빨라지고 투자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